코스닥 내 5% 우량 기업만 따로 선별한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에 이르면 다음 달 75개 기업이 편입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가 임시로 선정한 편입 후보 기업에 ST팜과 LX세미콘 등 24곳이 포함됐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금융권 취업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서 내년 3월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UV와 전기차 등 고부가 차량이 판매 호조를 보이고 환율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대표 반찬 두부가 미국 시장의 주요 식재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율 1위 풀무원은 전체 미국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오늘 우리 장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잘 버티나 싶었던 코스피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힘을 잃으면서 2,400선을 내줬는데요.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3천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00억 정도 팔았는데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오늘 5원 이상 오르면서 1,31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의 약세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는 보통 이제 한두 달 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죠. 지금 오름폭 자체는 생산자 물가가 크게 좀 살짝 둔화가 됐는데 1년 전보다 비교해서 9.9%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9.9%. 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 며칠에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 실적 변화에도 투심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스냅의 실적 부진이 외국인들 투심에 영향을 크게 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NS 스냅챗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시간의 주가가 27% 가까이 빠졌는데 이 온라인 광고 매출이 꺾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알파벳, 메타, 핀터레스트 이렇게 온라인 광고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상반기 게임 유저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투심이 오늘 이런 이유들로 좋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홍 기자, 유럽중앙은행이 22년 만에 금리 크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달러 현상이 조금은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 환율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럽중앙은행 예상을 깨고 25bp가 아니라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예. 빅스텝 밟은 건 22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다가 유로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 빅스텝을 결정을 한 만큼 좀 강달러 현상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00달러를 이제 다시 넘어섰는데 사실 요 테슬라 효과가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에만 조금 영향을 미쳤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EU 금리 인상에도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유럽 경제 상황이 미국만큼 탄탄하지는 않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 기자, 오늘도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 기아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 기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기아가 원재료비 증가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구매 대기 물량이 51만 대에 달하고 차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신재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아가 올 2분기 매출액 21조 8,760억 원, 영업이익 2조 2,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갈아치웠고 특히 영업이익률은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기아는 미국 시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절감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율 효과로만 1조 원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은 차값 인상으로 만회했습니다. 판매 단가가 높은 차종으로 분류되는 SUV와 친환경차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도 실적 호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아는 하반기 원재료비 인상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이를 차값 인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아의 2분기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은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그만큼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란 설명입니다. 제품별 가격 경쟁력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경쟁 시장 대비 90%에서 100% 사이가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100을 넘는 경쟁력을 가지는 차종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여질 만큼 이제는 제품력에 기반한 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지 않겠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기아차를 구매하려는 대기 물량이 51만 대에 달하는 상황. 기아가 리브랜딩 이후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다만 기아도 이제 어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나온 2시 이후부터 좀 하락을 하더니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26만 원, 또 신영증권은 28만 원, 유한타와 노무라증권은 29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는데 오늘 종가가 19만 1천 원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증권사들이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거시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수요도 견조하다는 그런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사들도 실적 발표 오늘 계속 이어졌는데 혹시나 했는데 뭐 역시나였습니다. 오늘도 이 역대 최대라는 말 거의 매일같이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KB도 역대 최대였는데 오늘 우리금융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11% 이상 올랐고 우리금융은 24% 오르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소폭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예.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하나금융은 이제 순이익이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소식 때문에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금융사들이 이자 장사 괜찮았던 걸로 좀 보이는데 3분기 이후에는 또 이제 정부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이제 해보죠. 다음 주에는 이제 대망의 FOMC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좀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현지 시간 26일과 27일에 FOMC가 열립니다. 이번 FOMC에서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예. 지난주에만 해도 100bp 인상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00bp는 좀 무리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우리 이제 8월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잠시나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7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28일에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메타와 퀄컴, 그리고 29일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 좀 증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월초부터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초 이제 예상했던 75bp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목요일에 발표되는 이 2분기 GDP 미국의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1분기가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와준다 이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과연 이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는 사실이 나와진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 강도가 더 약해질 거라는 신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내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26일에 우리나라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어제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낮춘 수치입니다. 역시 이제 높은 물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7일과 28일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28일에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자세한 그런 이제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27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지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 비율이 한 10% 정도에 불과한데 예. 이 LG 화학 물량이 한 80%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4% 정도 되는 이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가에 굉장한 이제 변동성을 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일에는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합니다. 예. 2차 전지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좀 다룬 바 있었는데요. 1200대 1. 그렇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쫄깃쫄깃한 소식들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수혜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원전 생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은 수혜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동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번 원전 지원책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중기부는 원전 주무부처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대충 살펴보면은 이 중소 원전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네.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원전 협력 업체에 올해 약 920억 원어치 일감을 발주를 하고요.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생존 위기에 몰린 원전 부품사들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하고 또 3,8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요. 또 투자형 자원 규모도 현재 12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원전 하면은 이제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R&D 강화를 위해서도 연구 개발에만 올해 6,700억 원을 투자를 하고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 3조 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중소협력업체나 부품사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탈원전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특히나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 고사 위기다 이런 지적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지난 정부의 기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 산업 생태계가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신규 원전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은요 취소되면서 관련 시장 전반이 이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던 중소기업들 가운데에서는 당장 관련 사업에 이제 손을 떼는 기업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은요 원전 관련 이 중소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이 2016년에는 48억 원에서 2020년 29억 원까지 줄어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평균 직원 수를 또 살펴보면요, 같은 기간에 이제 2016년에 34.8명에서 16.5명까지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 5년간 일감이 끊임없이 끊기면서 전체 원전업계 90%를 차지하는 원전 중소기업의 매출과 인력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때문에 원전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선 이들 기업부터 지원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비슷한데 유럽 같은 경우도 지난 몇 년은 원전을 줄이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원전을 사실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이제 원전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이 유럽연합이 천연가스와 핵에너지를 이제 녹색 투자 분류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그동안 탄소 중립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졌던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한계도 원전 확대의 이유가 됐고요. 예.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붕괴 위기는 유럽 국가는 물론 또 전 세계의 다수의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역시나 우리나라도 원전 확대 정책 지금 속도를 가파르게 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를 넣은 이 케이크 텍소노미를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원전이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이 K 텍소노미에 원전을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가동 중인 원전을 현행 24기에서 2030년 28기로 늘리고 발전 용량 또한 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원전을 18기로 축소를 하고 발전 용량과 비중을 줄이겠다고 제시했던 것을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뒤집은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도 원전 확대라는 정부 정책 수혜를 받아서 요즘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기업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임동진 기자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연료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HI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초 4,200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6,73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진과 보성, 하이텍, 파워텍, 또 한신기계, 우리기술 등 중소원전 관련 기업 주가가 올해 들어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이 모든 원전 관련 종목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보시면 일진파워, 또 에너토크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20%, 코스닥은 24% 빠진 것과 비교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탈원전 백지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대선전 급등세를 보인 이후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미끄러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는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늘거나 흑자 전환한 기업은 BHI와 우진, 에너토크, 일진파워 등인데요. BHI는 51% 매출이 늘었고 일진파워는 23% 영업이익이 성장했습니다. 네, 특히 BHI는 지난 2분기 2건의 발전 설비 관련 수주에 성공하며 5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따냈고 우리기술은 최근 석 달 새 3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원자력 붐이었던 2008에서 2011년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473%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고 윤 정부가 친환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분석 임동진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 정부 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지난 정부 때 초점이 맞춰진 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와 풍력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자, 그런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과 비슷하게 이 급등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주들 또한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만 꾸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원전주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테마주로 엮이면 이제 급등락이 불가피한 만큼 이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현재 원전 테마 관련 종목이 약 한 4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임동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따라오거나 실제로 이제 수주 계약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에 대한 이 산업 육성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 업계도 이 원전 테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 상장지수 펀드라고 그러죠. ETF가 최초로 이제 출시된 만큼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국내 최초로 원전 관련 ETF 2종이 출시된 만큼 이 개별 종목보다 또 ETF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었을 때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그만큼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세 개의 주요 부품이 있는데 그 주요 부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함께 가지 않는 원전 재생은 현재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발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유튜브 해시태그와 제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5년 만에 이제 다시 원전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유튜브 제목은 다시 원전 시대 옥석 가리기 필요로 정했고요. 해시태그는 5년 기다렸다. 2차 정성기 이번엔 가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사 협상이 조금 전 타결됐습니다. 파업에 나선 지 51일 만입니다.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이 막판까지 치열했는데 결국엔 타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그 장기 파업 사태가 오늘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조금 전에 성명서를 내고 거제 통영 고성 이 조선하청지회의 그 파업 투쟁이 교섭 끝에 의견 일치를 보고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또 파업을 시작한 지 31일 동안 이어졌었던 그 도크 점거 농성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게 이제 고객 선사의 이 선박 인도가 조금 지연됐었는데요. 이제 다시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세부적인 그런 협상 조건들은 아직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가 됐었던 이 하청노조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까지는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좀 미결 상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거 피해액이 상당할 텐데 말이죠. 이번 타결 직전까지 협상이 상당히 좀 긴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25일부터 2주 동안 이제 전사 휴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 실제 협상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까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앞서 일주일 동안 이 하청노사가 만나서 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임금 인상 4.5% 안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점령으로 인한 어떤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협상은 다시 좀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이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노조는 이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서 이 노사가 어느 정도 한 발씩 물러나면서 협상의 종집으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51일 동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최종적으로? 네, 이 대우조선해양 측이 이제 요 피해금을 좀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달 말을 기준으로 모두 8,16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7월 말을 이제 5일 앞두고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손실 금액은 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 금액 이 산정 기준은 일 매출을 259억 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정비와 또 지체 보상금까지 합해서 하루에 3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 고객사의 선박을 인도하기 전 이 마지막 과정이죠. 진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모두 11척의 선박을 출하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체 배상금이 좀 발생을 해서 피해는 더 키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이 밝히고 있는 피해액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네, 타결이 그렇습니다. 됐고 앞으로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원청과 하청 모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먼저 이 고객사에게 인도하지 못했었던 선박을 이제 진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이제 전사 휴무에 들어가지만 이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휴가 일정도 조금은 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측에 따르면은 7월 25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하는 이 휴가는 올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사용하려고 했었던 휴일을 몰아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모두 25일부터는 조금 업무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른 경영 정상화를 해가지고 새 주인도 좀 찾고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좀 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갈 길도 멀고 또 해결되기까지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0년부터 이 산업은행 등 이 채권단 관리 체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공적자금, 그러니까 세금 투입만 11조 원에 달했지만 아직도 이 전체 부채가 9조 원을 넘기 때문에 이 경영 정상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경영 정상화는 더욱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주인 찾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과 함께 국내 빅3 체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내 조선 산업 여건상 빅2 체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다가 최근에 유럽연합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산은은 이후 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을 찾고 있지만 잠수함 건조와 같은 이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섣불리 해외 기업에 좀 매각할 수도 없는 데다가 원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합하면은 모두 2만여 명에 달하는 그런 일자리 문제도 좀 함께 엮여 있어서 이 국내 매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파업은 좀 일단락이 됐지만 이 고객 선사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좀 보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의 길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 4.5% 인상으로 타결은 됐지만 노조도 이제 기존 임금이 30% 넘게 삭감된 상태였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노사 양측 모두 상처만 남는 그런 파업이 됐습니다. 정부가 강제 진압 운운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더 빨리 중재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대형 마트를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제도가 도입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그 효과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라는 당초 취지는 못 살린 채 대형 마트 매출 감소와 중소협력업체 피해 같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부 개선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의무화한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미 낡은 규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유통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의 장벽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대규모 리뉴얼을 마친 한 대형마트 점포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온라인 쇼핑에 맞춰 식재료를 직접 보고 구매하는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6,800억 원의 대형 건설사로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개발될 예정인데 건물이 다 지어지면 마트는 상업 공간에 임차를 해서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점포를 직접 보유하지 못해 점포 운영의 자율성은 떨어지게 되지만 큰 금액의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택한 보육책인 셈입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지난 10년간 온라인 쇼핑에 밀리며 꾸준히 뒷걸음을 이어왔습니다. 대형마트 3사 점포 수는 400개를 밑돌고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마트 업계가 주춤하게 된 계기로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꼽습니다. 고객 방문이 가장 많은 주말에 영업을 쉬어야 하는 건데 이를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고객이 대거 이탈했다는 겁니다. 주말 매출이 훨씬 크잖아요, 평일 매출보다. 그리고 온라인 배송도 못하고. 대부분 일요일날 쉬다 보니까 매출 타격을 10년 동안 매월 2번씩 1년을 본다라고 하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과연 효과를 거뒀을까?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마트 유무 시 쇼핑 대안을 묻는 질문에 전통시장에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8.3%에 그쳤습니다.
마트 대신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편의점을 찾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가겠다는 응답보다 쇼핑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마트를 누르니 전통시장이 떠오르는 긍정적인 풍선 효과는 사실상 없던 셈입니다. 주말에 갔는데 문 닫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해요. 시장은 잘 안 가고요. 그냥 뭐 없이 살던가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거. 전통시장이 주변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마트가 닫는 거라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 규제로 반사 이익을 얻은 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해야 하는 반면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주문과 배송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기준으로 하는 비합리적인 온라인 배송 규제도 문제입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마트 점포에서 출발하면 휴무일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마트가 보유한 물류센터에서 출발하면 휴무일에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가 촌각을 다투는 새벽 배송 경쟁에서 이커머스 업체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대형마트 점포는 도심 근거리 물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온라인 쇼핑에서 제대로 효율을 내지 못하는 셈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마트 점포를 기반으로 한 10년 전의 규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통적인 경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배달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그 대형마트 대 그 골목마트다, SSM 대 골목마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가는 마트하고 온라인 마트들의 경쟁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트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사회적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휴무일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전체 유통업에서의 매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트 업계에 따르면 주말 휴무일 하루당 약 158억 원어치의 농수산물 매입이 끊깁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8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같은 부담은 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규모 납품업체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또한 한국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개 점포당 1,3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2년간 2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춰본다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입니다. 규제라는 거는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손님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뭐 중형이라 그래야 돼요, 중대형이라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슈퍼마켓으로 가더라 이거죠. 결국은 대형마트 규제는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마트 의무 휴업일이 여러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 현재의 야당은 마트 의무 휴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노조와 시민단체는 월 2회 휴무가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통재벌의 이윤에 맞서 노동자의 살 권리와 실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열흘간의 투표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높은 지지가 나올 경우 관계부처를 통해 규제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시대적 규제, 골목상권 보호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유통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코스닥 내 혁신 우량기업 5%를 추려서 만들어지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 그 편입 종목에 ST팜과 LX세미콘, 안랩 같은 기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ESG를 감안하면서 시총 150위가 넘어가는 기업들까지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단 5%인 75곳 정도만 선별해 새로운 지수를 만듭니다.
이르면 다음 달 코스닥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편입 기업이 확정되고 4분기 개설됩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는 알테오젠, HK이노엔, ABL바이오, 솔브레인홀딩스, TK케미칼 등 현재까지 24곳을 편입 후보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코스닥 글로벌은 기존 코스닥 150과 달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한 ESG 결과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입 기업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150에 편입되지 않은 네오위즈, KG ETS, 인탑스, 휴온스 글로벌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이제 단순한 시가총액 방식은 아니고요. 등급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SG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에 보는 추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ST팜, LX세미콘, 나이스 평가정보, 안랩, 이녹스 첨단 소재, 메일유업은 지난해 ESG 상위 등급을 받아 편입이 유력합니다. 한국경제TV가 자체적으로 해당 종목들의 최근 2년 수익률을 단순 평균에 집계한 결과 23.7%로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 전체 수익률을 한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코스닥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은 약 3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거래소가 내놓을 새로운 지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기존 투자금의 이동뿐 아니라 신규 투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코스닥 세그먼트가 도입되어서 굉장히 글로벌한 그리고 셀렉티브,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혁신 우량 기업들이 따로 투자받을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코스닥 전체의 브랜드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코스닥 글로벌 지수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시장의 활력을 돌게 할지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습니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이번 판결로 안정적인 3년임 도전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만큼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역시 최종 결정이 아예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 심의위원회는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의결했는데 금융위원회는 DLF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해뒀습니다.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 향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 여부도 걸려있는 만큼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금융당국이 요즘 가상자산 관련 협의체와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죠. 이제 정말 제도권 편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인데 그런데 이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오히려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혁신을 예고하는 등 제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형 토큰 분류 등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금융당국은 관련 대상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증권형에는 보다 엄격한 규율 체계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어디까지를 증권형으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분류할 예정인데 루나를 비롯해 위메이드의 위믹스도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가상자산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3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그 코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잘 면밀히 봐야지 자본시장법 규율로 그냥 집어넣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아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규율 체계가 너무 세가지고 그거를 견뎌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되는 코인의 감소와 투자자 이탈로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중소형 거래소는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법이 좀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전담 조직이 뭘 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감독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고 일단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발표될 미국의 바이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앞서 발표된 루미스 진리 브랜드가 발의한 법 등을 보면 깐깐한 제도 적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에 대해서 양극단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갈 것이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건강식품인 두부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 된 건데 특히 그중 70%가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구독자 78만 명을 가진 비건 유튜버 케이틀린 슈메이커.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한 두부는 그가 자주 애용하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Basically, you want to use silken tofu when you're looking for a tofu with a more melt-in-your-mouth texture that goes really well with soups and stews, or you can use it blended in sweet or savory applications to give more volume or fluffiness to a dish. 세계 요리 대회에서 14번이나 금메달을 수상한 스타 셰프 토니 정은 두부를 서양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A vegetable mixture here and our tofu, and lastly, I'm just going to add the herbs. And the reason 미국에 건너간 한국식 두부가 색다른 요리법을 만나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이들이 육류가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찾기 시작하면서 두부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요리의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이 비결입니다. 특히 두부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두부 시장은 지난 4년간 150%나 성장했습니다.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 두부 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일본, 중국 업체들이 미국 두부 시장을 놓고 치열한 모습입니다. 두부 시장이 열리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과 중국 회사들이 미국 두부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70%가 한국산입니다. 샐러드나 파스타, 꼬치 요리에 두부를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들 선호에 맞춰 단단한 두부를 선보인 현지화 전략과 젊은 소비자들이 두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채널 전략이 먹힌 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며 가정에서 두부를 사 먹는 수요가 늘었는데 급성장한 시장에 대응해 국내 1위 두부 회사는 아예 공장 설비를 늘려 증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풀무원 USA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설에 따라서 총 미국의 두부 생산량은 800만 모에서 총 1,100만 모로 늘게 됐고요. 연간으로는 1억 3,200만 모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식물성 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글로벌 두부 시장은 매년 5.2% 성장해 2028년까지 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이에 발맞춰 CJ제일제당은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수출을 확대했고 대상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생소한 식재료라는 한계로 아시아권에만 머물렀던 두부가 이제는 글로벌 대표 단백질 식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금요일 이지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아마존의 픽이네요. 네, 어제 간밤에 사실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키워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었죠. 예. 이 아마존의 헬스케어 기업인 원메디컬을 3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1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이 소식에 아마존은 물론이고 원메디컬 주가는 69%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왜 원메디컬을 선택했는지 오늘은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인수 조건을 보면 전날 종가의 75%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당 18달러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데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이 원메디컬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이름에도 나와 있죠. 메디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전역의 180여 개 의료시설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 네트워크 업체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원격 진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번 원메디컬 인수를 계기로 헬스케어 사업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이 왜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는지 또 짚어볼 텐데 그간 아마존이 꽤 투자를 해왔죠, 이 분야에.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에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7억 5,300만 달러에 인수한 뒤에 예.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처방약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아마존 파머시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예. 2019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JP 모건 등과 함께 1억 달러를 추가해서 헤븐이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업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직접 헬스케어 사업을 키우는 방식이든 또는 헬스케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든 계속해서 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럼? 일단 현재 미국만 해도요. 헬스케어 산업 규모가 총 4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4천조 원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아마존이 집중하고 있는 건 이 중에서도 바로 원격 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가서 진료를 받기가 그쵸. 굉장히 힘든 구조죠. 예.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 진료를 받는 시장이 크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혹시 앵커는 코로나19 걸리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확진된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아직 없어서 좀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단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마저도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미국 주정부들은 방역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탓에 아직까지 엄격한 방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예. 또 원숭이 독찬 확진자도 전 세계적으로 14,000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죠. WT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하면서 백신 보급을 늘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는 얘기네요. 네, 여기에 미국에서는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료보험 확대라는 공약을 내세웠죠. 이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관련한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늘게 되면 이 보험사들은 매출이 성장을 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관련 시설이나 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자체도 그렇지만 아마존 같은 또 거대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좀 유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 수혜 기업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예. 그래서 단적인 몇 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또 의료 시설 기업인 HCA 헬스케어, 또 의료 장비 업체인 인튜어티브 서지컬 등이 수혜 기업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장 지수 펀드 ETF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원격 진료 관련 ETF인 글로벌 X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나 또 의료나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아이쉐어즈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스 ETF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HCA 헬스케어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개별 종목에 더해서 ETF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그간 좀 소외되던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헬스케어 관련주 통상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금리가 오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점이 동시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에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섹터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경기 침체기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 수익률이 필수 소비재에 이어서 가장 적은 낙폭을 보였다면서 지난 6차례 경기 침체기에서 헬스케어 종목들의 EPS는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S&P 500 헬스케어 지수가 연초와 비교해서 7.6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 S&P 500 지수보다 낙폭이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의견 또 표출을 했는데 다른 IB들도 그럼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일단 약세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제법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덴나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는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주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모간 스탠리 역시 매우 방어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가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경직성을 보이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리츠주의 투자 비중을 늘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4,500에서 3,600까지 크게 내리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견실한 현금 수익을 거두려면 에너지나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관련주에 투자하라는 분석을 내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국민의힘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의 기준을 기존 4억 원 미만에서 8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내용을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4억 원을 1차로 하고 추가로 금액을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유류세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 세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또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는 기사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4,000건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세무조사 규모는 연평균 16,600건 수준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생 침해와 불공정,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